네, 오늘 책은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영어로는 Beast of a Little Land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파친코라는 책을 먼저 알게 되고 연관돼서 추천을 받게 된 책이 이겁니다. 네, 이 책을 먼저 읽었고 파친코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이 책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요 파친코 작가는 2세 작가께서 이민 2세 작가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이건 1.5세 작가분이 쓰신 것 아마 10대 전에 미국에 오셔서 잘하신 분이 쓴 글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일제 시대부터 해방 전후 이때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 여기 평화로운 뭐 산 뭐 이런 장면도 있는데 여기에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작은 반도에 어떻게 이런 야생 동물들이 야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본인 장교의 대화 중에 이 편이 나옵니다. Beast of a Little Land.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잡았다고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사실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김주혜 작가님이 유튜브에서 강연하시는 것 혹은 책 소개하시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자기 소신과 그 확신이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 되게 명료하게 명쾌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알게 됐고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지루할 틈 없이 그냥 쭉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1917년부터 시작합니다. 1917년 오키라는 주인공 여자아이랑 연화, 월향 이 세 명의 여자아이들이 평양에서 경성으로 내려오면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평양에서 얘기도 간단하게 있었긴 하지만 사연인즉슨 오키라는 여자아이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기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소통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일할 사람은 이미 구해진 상태였고 오키 보고 견습생이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습생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지원을 하고 그 집에서 그 기생의 딸인 연화, 월향 이렇게 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아이들이랑 함께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오키, 연화, 월향은 셋 다 경성에 있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평양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되고 경성에 있는 다니 이모라는 그 기생 집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다니는 딸이 없었고요. 그 다니를 그래서 어머니처럼 혹은 이모처럼 오키, 연화, 월향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장면은 이 세 여자아이가 서울에 들어와서 남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서울로 완전히 진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삶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남대문을 통과한 한 다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남정호라는 아이입니다. 이 남정호라는 아이도 역시 평안도에서 왔는데 북쪽에서 왔는데 아버지는 호랑이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사냥꾼이었으면서 또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남정호라는 아이도 이제 북쪽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나? 뭐 어쨌든 가족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남정호도 이제 경성으로 혼자 거지처럼 살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이도 역시 남대문을 통과하면서 경성 삶을 시작하게 되죠. 몸은 왜소하지만 싸움을 잘하고 또 의리가 있고 마지막까지 그 오키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이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오키라는 여자아이랑 남정호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쭉 끌어갑니다. 여기서 작가가 되게 흥미롭게 인물들을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키, 남정호 해서 둘은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남정호는 끊임없이 오키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고 또 오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물론 중간 마지막쯤 되면 이제 남정호가 오키를 떠나가게 되는 장면도 있지만 여전히 남정호야말로 오키에게 끊임없이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한철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김한철이라는 남자는 오키가 이제 기생이 되었을 때에 인력거를 끌면서 오키를 알게 되었는데 김한철은 안동 김씨 가문의 자녀였지만 재산 없이 그냥 고학생으로 인력거를 끌어서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한철에게 오키가 반해서 둘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의 관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가 김한철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주죠. 물론 김한철도 오키를 그렇게 나 후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오키와 남정호와 이 김한철의 그 관계가 오키의 이모인 다니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다니에게는 사랑하는 김성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성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수는 다니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냥 젊었을 때 치기 정도로만 좋아했고 다시 그의 삶이 다시 그의 삶이 안정된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냥 다니를 떠나서 김성수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남정호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명보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보라는 캐릭터도 역시 부자 남자이지만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그 후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단이랑 처음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서 단이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습니다. 그것은 뭐 지속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자가 이 세 인물들을 배치한 것을 보면은 여자 주인공 단이와 오키 둘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계속해서 순정적이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동시에 김성수는 나중에 김한철의 장인어른이 되는데 김성수와 김한철은 끊임없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실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지만 삶에서 어떤 대의라든지 정의 혹은 뭐 목적 이런 것들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살아남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 기울이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엄청나게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정호라는 인물인데 그 남정호의 그러니까 이명보가 나중에 남정호의 어떤 사상적인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보와 남정호도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 관계처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명보는 물론 남정호만큼의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이, 김성수, 이명보, 오키, 김한철, 남정호라는 이 두, 그, 네, 이렇게 나열해놓고, 그 안에서 나름의 트위스트를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평행들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얼개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움직여가면서, 시대를 움직여가면서, 저 한반도의 북쪽 땅인 평안도서부터 남쪽 끝까지 오키가 제주도까지 이동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조선인들의 이야기가 한 축으로 펼쳐지고요. 그 사이에서 일본인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장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삶에 개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인으로서는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냉정한 야마다라는 장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그의 처남처럼 되어 있는 이토라는 장교가 있습니다. 이 둘의 대화 안에서도 계속해서 조선 반도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 격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계속해서 일제시대부터 모던한 시기를 지나서 광복하고 전쟁, 그 다음에 군부시대까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일제시대 같으면 다 엄청나게 암흑기고 모든 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광복하기 직전에 일제시대에는 굉장히 모던한 상태였고 물론 뭐 일본이 잘해줬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한반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풍요롭고 종로에서 뭐 레코드 가게에서 노래가 흘러 나오고 모던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뭐 어떤 유럽의 시와 문학 사조들을 읊조리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어진 일자의 스타일에 의한 굉장히 찌들게 가난하게 되는 한반도의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런 시대를 묘사해 가면서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저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던진 질문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김성수와 이명보. 똑같이 부자였지만 한 사람은 출판사와 자전거를 하면서 일제히에 그래도 끈을 대가지고 계속해서 성공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부자였지만 또 사회주의 그 대의에 헌신했고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뭐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던가 뭐 어쨌든 그 두 인물에 김성수와 이명보는 일제시대 때 유학했던 친구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그 일제시대의 광복운동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성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김성수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이명보는 계속해서 그보다 더 높은 대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와 연화 또 오키와 함께 내려온 그 연화라는 그 두 친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화는 끊임없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사람이고 오키는 그렇다고 비관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연화는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관찰자로 또 등장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인 장교 야마다와 이토의 대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명보의 입에서는 최종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표는 돈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행복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자는 이명보와 남정호의 입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기에 그런 당장의 세상 돌아가는 순리대로뿐 아니라 그 너머의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정호인데요. 다들 독립운동하고 그러는 시기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가? 너는 어떻게 계속해서 나에게 의리를 지키고 살 수 있는가라고 이제 오키가 물어봤을 때 남정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용감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한 사람의 길만이 유일하게 용감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기에 정의가 무엇인가, 옳은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각자의 방식으로 용감하게 살고 있는 얘기를 그려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인연을 이 책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인연. 이 책에서 되게 강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인연인 건데요. 어떻게 단이와 김성수와 이명보가 연결되게 되는지, 그리고 오키와 김한철과 남정호가 각자 그 단이와 김성수와 명보와 연결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또 혹은 그 넘어서 남정호의 아버지까지 올라가가지고 일본인 장교 야마다와 연결되고 또 네,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지에 대한 인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연을 설명하려면 사람이 서로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인연도 있지만 물건을 통한 인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어떤 펜이 이 사람에게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고 이런 이 물건을 통해서 인연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물건을 통한 인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철제 담뱃값이라고 하나요? 그런 담뱃값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야마다 장교라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마다 장교라는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려준 사냥꾼에게 그 사냥꾼에게 너가 혹시 나중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 담배갑을 보여줘라. 일본인 장교인 야마다의 것이기 때문에 너가 어디 가든지 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전해준 담배갑이 있습니다. 그 담배갑이 그 사냥꾼에게서 유품이라고 통해서 그 아들이 남정호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남정호는 끝까지 이 담배갑이 자기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는 야마다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야마다가 이 담배갑을 보고 남정호를 살려주게 됩니다. 담배갑이라는 한 물건이 야마다에게서 아버지에서 남정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 번은 그의 목숨을 살려줬고요. 근데 해방 후에 어떻게 보면 이 얄궂게도 그 야마다의 담배갑이 남정호의 집에서 발견되면서 남정호는 일제와 내통한 사람처럼 취급받아가지고 그의 죄에 하나가 더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사람들을 인연으로 연결하는데 한 번은 좋게 작용하고 또 한 번은 그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반지도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는데요. 이 반지는 원래 연화나 월향의 어머니였던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실버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로부터 온 반지인데요. 그 반지가 우연찮은 기회에 남정호에게 넘어가게 되고 남정호는 그것이 자기의 어머니의 반지라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 남정호가 오키를 만날 때에 그
그 반지를 오키가 보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게 되면서 반지를 또 통해서도 여러 세대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인쇄기도 그렇게 여러 사람을 연결하면서 또 한 번은 좋게 작용하고 한 번은 악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통한 인연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통한 인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로의 가두 행렬을 설명할 때입니다. 남정호가 오키를 처음 마주친 곳이 바로 종로의 가두 행렬에서 만났습니다. 종로에서 기생들이 어떤 극장의 오픈을 축하면서 길가에서 가두 행렬을 하면서 꽃을 이렇게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오키가 꽃을 탁 뿌릴 때 그 꽃에 이렇게 탁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정호예요. 그러면서 남정호가 처음으로 오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둘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남정호가 군부시대 때 공산주의자로 깡패로 몰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꽃에 사람의 얼굴이 맞듯이 돌에 맞는 장면인데 그때 오키가 다시 남정호를 그 장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치게 되죠. 장소를 통한 인연입니다. 또한 제주도라는 장소를 통해서도 오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주었던 언니, 기생집에서 일하던 어떤 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면서 제주도까지 가서 그 장소에서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남대문도 등장하는데요. 남대문 역시 오키가 서울에 처음 들어오게 될 때 지나가는 장면이었고요. 그다음에 남정호도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장소를 통한 인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동물원이라는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종로 그 창경궁, 그러니까 이 오키와 연화와 월향이 살고 있었던 그 기생집 근처에 창경궁이 있었는데요. 그 창경궁이 원래 왕실? 궁정이었던 것을 동물원으로 바꾼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원래 왕이 거하던 이 조선의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거하던 것을 다 이제 파헤쳐가지고 야수들이 거하는 동물원으로 만들어 놓았죠. 사람들이 보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왕궁에서 동물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을 조련하고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곳처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을 보면서 끊임없이 오키와 남정호는 어떻게 하면 그 동물들이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코끼리가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남정호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에 개입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반도의 전체와 또한 이 동물원에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장면도 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선에는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나중에 오키가 제주도에 가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여튼 이런 동물원이라는 메타포가 서울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은 한반도와 조선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나마 명목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야수의 정신, 맹수의 정신들이 마지막에 되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땅의 야수들,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를 보면 저는 자라면서 되게 일본이랑 한반도가 사이즈가 비슷한 줄 알고 자랐는데요.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일본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한반도가 특히 남한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그 작은 땅에 그 한반도에 어떻게 이렇게 용맹하고 그런 야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일본인 장교의 입을 빌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동물들, 그러니까 호랑이나 코끼리나 그런 실제 야수들뿐 아니라 등장 인물들에게서도 야수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단순히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야수성이 아니라 용맹하고 그다음에 또한 의리를 지키고 충성적인 그런 야수성을 오키와 남정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등장 인물들을 풍부하게 그려냈고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건 바로 아까 그 인연, 이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또 나중에 연결되는지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파친코는 또 어떻게 그런 비슷한 시대를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합니다.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네, 작은 땅의 야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